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국무부가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항공사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델타와 아메리칸 항공은 모든 중국행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번 시즌 미국 전역에서 1,500만 명이 감염됐고 총 8,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 인구 센서스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권고문을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권고문에서 현재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일반 교통편을 통해 중국 출국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출장 공무원들은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하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 4단계 여행 경보 중 최고 수준인 4단계를 발령했고 중국 전역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높은 3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에서 200명을 넘어서면서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도 사흘 만에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언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호소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항공사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델타와 아메리칸 항공은 모든 중국행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전미 조종사협회도 노조원들에게 중국행 비행 임무를 거절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델타 항공이 오늘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전부를 4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델타 항공편은 월요일인 다음 달 3일을 마지막으로 끊기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같은 달 5일이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모든 중국 노선 운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콩 노선 운항은 계속합니다. 항공사들은 국무부가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하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전미 조종사협회는 미 중간 항공 노선 운행을 즉각 중단하는 잠정적 금지 명령을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미 조종사협회 에릭 파워슨 위원장은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과 복지는 항상 우리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며 귀국행을 제외한 모든 미 항공 조종사들에게 비행 임무를 거절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번 시즌 미국 전역에서 1,5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CNN은 10년 만에 최악으로 예상되는 독감 대유행으로 어린이 54명을 포함해 총 8,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19년에서 2020년 독감 시즌에 미국 전역에서 1,500만 명이 감염되고 8,2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합병증으로 입원한 환자도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독감이 11주 연속 증가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은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독감 시즌이 6만 1,000명이 사망하고 4,500만 명이 감염됐던 2017년에서 2018년 시즌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템플대학 루이스카츠 의대의 마고 사보이 교수는 우리는 감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과소평가한다며 매년 사망률의 낮은 추정치도 놀랍다고 말하고 겨울에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양을 줄이는 것은 그냥 심한 감기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 인구 센서스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모여진 기금은 한인 사회를 상대로 한 센서스 참여 홍보를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가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 홍보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어제 저녁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퀸즈 한인회, 뉴욕 평통, 민권센터 등 주요 한인 단체들과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어제 행사에서 인구조사 추진위는 센서스 참여는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인구조사 추진위 김동찬 사무국장은 뉴욕주는 지난 2010년 센서스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해 뉴욕주에 배분된 연방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센서스 참여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에 피해를 봤냐면 노인들,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이런 데 다 돈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노인분들도 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이 250불이 넘었는데 지금은 214불로 깎였어요. 10년 전에. 오늘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동포 언론들과 함께 협력해서 매일 광고가 나가고 해서 우리 동포들이 눈만 뜨면 인구조사, 어디를 가나 인구조사라는 이런 그 타이틀이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후원의 방을 행사합니다. 인구조사추진위원회는 행사로 모여진 기금으로 인구 센서스 참여 방법과 의미를 담은 가이드북을 만들어 펠파 플러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한인 사회의 각 언론을 활용한 미디어 홍보 등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또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상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가 국적 상실 신고를 제때하지 않아서 자녀가 한국 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자가 미국에 귀화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한국 국적자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 총영사관 측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자녀가 한국의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미국 회사에 취직해 한국에 파견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의 국적 상실 신고가 불가능해지고 자녀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국적 상실 신고를 완료한 후에야 비자가 발급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 후손에 대해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자녀가 한국에 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미래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한국에 파견 나갈 가능성을 고려해서 부모의 국적 상실 신고를 제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일원 한인들의 사건 사고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는 총 175건의 한인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2018년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그의 경우 무려 700%나 급증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30일 영사관 관할 지역의 사건 사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한인 사건 사고는 총 175건으로 2018년에 115건과 비교하면 약 52% 증가했습니다. 그중 사기가 32건으로 2018년 4건에 비해 700%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행방불명 역시 31건으로 2018년 10건에 비해 21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월경에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서 지인에게 연락하고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인 메신저 피싱이 뉴욕시 일대까지 번지면서 유학생과 부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6월부터는 한국영사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도용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또 6월 브롱스에서는 한인 학생이 실종되기도 했고 연말에는 아스토리아와 플러싱 출신 한인이 실종되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반면 한인들의 강제 추방은 2019년 5건으로 2018년 26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살인 사건도 2018년에는 2건이 발생했지만 지난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강도나 절도,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폭행 상해, 납치 감금 사건은 10건을 넘지 않았지만 모두 약 2배에서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12월 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산해서 항공권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인데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29일 공정위는 법무법인 태림이 1,834명의 심사 청구인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대한항공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점과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가 시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 또 오직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때만 가능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마일리지 적립률도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최대 300%까지 올린 데 반해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습니다. 공정위는 청구 내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2003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단 시기는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법이 지난 3일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을 상대로 뉴욕 한인회에 37만 달러가량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민 전 회장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 전 회장은 법원에 서한을 제출하고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 28일 연방 뉴욕 남부지법에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서한에서 뉴욕 한인회가 긴급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치고 미납된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욕 한인회에 재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법은 지난 3일 민 전 회장이 뉴욕 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 9,095달러 56센트와 뉴욕 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계좌로 이체한 공금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5만 달러 등 모두 36만 9,095달러 56센트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 한인회는 연방 뉴욕 남부지법에 민 전 회장을 상대로 36만 9,095달러의 손실액과 손실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12만 9,611달러 45센트를 합친 총 49만 8,707달러 1센트의 배상금을 납부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뉴저지주가 한국과 내일 면허를 상호 인정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일 면허를 뉴저지주에서의 300시간 교육으로 인정하고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인 네일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저지 네일협회는 30일 최근 포트리에서 열린 미 주류 정치인들과의 타운 미팅에서 주의회 의원들이 한국 면허를 뉴저지주에서의 300시간 교육으로 인정하고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인 네일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 네일협회는 한국의 젊은 네일인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2비자와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는 1,400개 가까운 한인 네일숍에 총 14,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30% 정도만이 정식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네일업소에서 면허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1회에 $300, 2회부터는 $600로 2배씩 벌금이 늘어나 최고 $20,000까지 늘어나지만 내일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과 취득 자격 등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서 그동안 실력과 면허를 가진 한인 기술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면허 소지자가 장기간의 교육 없이 바로 시험을 치르고 정식 면허를 딸 수 있게 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시에서는 1943년부터 1974년까지 31년 동안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조항이 없었습니다. LA시가 오래된 고층 건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렌트우드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1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LA시 당국이 모든 고층 빌딩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재의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조항이 없었던 1961년에 지어져서 건물 내 소화용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 본인 LA시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건물 입주민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응 시 소방관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어떤 격차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 불이 난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소유주인 더글라스 에멧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노숙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숙자는 6년 동안 41%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숙자 지원단체인 다운타운 여성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동안 LA 카운티 내 여성 노숙자 수는 41% 급증했으며 여성 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주택은 심각한 결핍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센터가 여성 노숙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0.2%는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53.2%는 가정폭력이나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에이미 터크 다운타운 여성센터 CEO는 길거리에서 여성 노숙자들은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4억 달러에 이르는 파워볼 복권 잭팟 당첨 티켓이 플로리다주에서 판매됐습니다. AP 등의 보도에 따르면 29일 추첨된 파워볼 1등 당첨 복권은 플로리다주 보니타 스프링스 지역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워볼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의 파워플레이는 2배로 당첨금은 3억 9,690만 달러 규모입니다. 당첨자가 현금 일시불 수령 방식을 택하면 2억 7,460만 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아직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방우정국이 경자년 GT해를 맞아 G 캐릭터를 담은 우표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55센트로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일반 우편물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설맞이 행사에서 GT 우표를 공개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쥐가 12간쥐 중 처음을 차지하는 동물이고 GT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매우 영리하고 사교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타인종 여성인 지인 집에 찾아가 권총으로 위협을 가한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25세 김모 씨가 지난 1일 오전 9시 45분께 퀸즈 자메이카에 있는 타인종 피해 여성의 집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피해 여성의 머리에 권총을 대고 위협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권총을 발사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급 불법 무기 소지와 위협, 괴롭힘과 함께 7급 불법 한강물질 소지, 불법 마리화나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미 폐협회가 뉴저지 담배세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폐협회는 29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뉴저지에서 담배 판매에 붙는 세금이 너무 낮아 흡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주민 건강을 위해 담배세를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담배 한 갑당 $4.35, 뉴욕시에서는 $5.85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뉴저지에서는 담배 한 갑당 $2.7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에는 한두 차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하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